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은책입니다. 며칠 전 방송을 보신 이 원로 언론인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평론가로서가 아니라 에지테이터의 면모가 넘쳤습니다. 에지테이터, 선동가죠. 이 선동가의 면모가 넘쳤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 방송에서 나는 이 고흐 그리고 모네의 그림, 엘리어트와 보들레르까지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한참 멋까지 부리면서 마침내 비 오는 날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라도 들으며 비구경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침 편의점 간이 의자에 앉아 거리 풍경을 바라본 소회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왜 그분은 나를 선동가로 보인다고 했을까요? 그 방송 제목은 자기 살려고 당을 망치는 두 이시,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재명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지상파에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을 썼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오늘 또 바로 그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오후에 터져나왔던 허준희 교수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허준희 이 프린스턴대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각 분야에 이 노벨상과 겨룰 수 있는 상들이 있죠. 가령 우리 헌법학계에서는 훔볼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허윤 교수가 베를린대에 재직할 때 받았던 상입니다. 그 수학계 이 필즈상 아주 유명하죠. 국제수학연맹이 5일 필즈상 수상자로 허 교수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즈상은 최근 4년간 수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연구업적을 쌓은 40살 미만의 수학자에게 돌아가는 수학계 최고의 상입니다. 다만 조건이 40살 미만입니다. 언론이 참 재밌는 표현을 쓰더군요. 이제 우리도 수학 1등국이 됐다. 그래, 수학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5그룹에 속했다는 겁니다. 최고 등급. 그런데 솔직히 이 허준희 교수가 있는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제가 오늘 39살 이 젊은 교수의 성취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의 수상 소감이 제게 준 충격 때문입니다. 나처럼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다들 기억했으면 한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아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자체가 대단한 행운일 것입니다. 그는 인생도 수학도 성급히 결론을 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충격을 줬습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라. 많은 언론이 수포자에서 천재 수학자로, 그래 수학 포기자에서 천재 수학자가 된 그 인생 스토리를 긍정적으로 실었습니다. 1983년에 태어났더군요.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유학을 한 부모 때문에 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는 이른바 수포자였습니다. 우리 때는 산수라고 하는데 요사이는 수학이라고 하더군요. 수포자.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가려 하자 선생님은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수학을 못하는 아이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그 무렵부터 시인 기영도의 작품에 빠져 시인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영도는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유고 시집이 있는 정말 대단한 시인이죠. 그는 등단 시인을 꿈꾸며 이 고기를 좌퇴하고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시와 수학의 공통점에 대해서 그가 기자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언어로 소통하는 시도가 시라면 땅으로 끌어내리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을 수와 논리로 표현하는 것이 수학이다. 고기를 자퇴한 뒤엔 PC방에서 허송세월을 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공부해서 2002년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수억 년 전 아주 먼 우주 멀리에서 출발한 빛과 별을 연구하는 것에서 가슴이 뜨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그가 수학에 빠진 것은
일본 출신으로 역시 필지상을 받은 히로나카 히스케 하버드대 명예교수의 서울대 방문 수업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는 히로나카 교수와 학생회관에서 매일 점심을 같이 먹으며 대수기하학의 특이점 이론에 대해 토론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 그를 세계적 수학자로 만든 리더 추측을 풀어내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수학의 세계로 이끈 스승은 바로 히로나카 교수였습니다. 대학원 수학과에 간 것도 히로나카 교수의 좋은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 지금 다시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 자, 오늘 방송의 제목은 생적사입니다. 이 생적사의 길을 걷는 두 사람. 이 생적사는 생적사, 사적생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사실 생적사, 사적생은 한문말로는 좀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이 원전은 이 위나라 명장 옥이라는 장군의 오자병법에 나오는 필자적생, 행생적사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자는 살고 그리고 요행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자는 죽는다.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즐겨 썼습니다. 생적사, 살려고 하면 죽는다. 누구일까요? 민주당의 이재명과 국민의힘의 이준석입니다. 그 두 사람은 지금 똑같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고립무원은 아니죠. 이준석은 고립무원에다가 사면초가. 자, 먼저 이재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총력전을 벌였지만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0.73%포인트 이 박빙의 패배가 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대선 직후 벌어진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강수를 띄웠습니다. 그곳의 국회의원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또 다른 악수라고 할까요? 이상한 수를 뜬 것이죠. 언론은 그가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 악수를 띄웠다고 비판 일색이었지만 이재명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던 대로 그는 이제 민주당 당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말하자면 검경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그는 권력과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민주당 당권을 장악하려 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별다른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벌써부터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대명, 이 말이 지금 빈사지경인 민주당의 처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친문과 친명, 그리고 친이재명의 싸움이 당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양 직전에 절대 다수 숫자의 힘에다가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으로 민주당은 이미 공당으로서의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키자며 만든 법안을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하면서 공포했는데 이 법률이 과연 법률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무엇이 민주당을 이런 사당으로 만든 것일까요? 그런데도 이재명은 이 절대 다수의 사당, 제1야당 당수가 되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대신 그는 정치적 미래를 잃었습니다. 그는 역사에 어떤 정치인으로 기록될까요? 어떻든 민주당은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다시 갈등의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 전준위라고 하더군요. 전준위에서 마련한 전대룰은 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몇 시간 만에 뒤집혔습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전준위와 사정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비대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이번 갈등의 중심에도 이재명이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전준위는 중앙위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예비 경선 방식을 중앙위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전대룰 수정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비대위에서 이를 원위치로 돌린 것입니다. 비대위는 여기에 1인 2표인 최고위원 투표도 한 표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겠지만 이 남은 한 표는 투표자가 속한 권력 출신 후보자에게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 비대위가 또 이 예비 경선의 민심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자 이재명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마저 나왔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경고, 이건 언론의 표현입니다. 예비 경선에 민심 투표 없이 중앙위원들로만 투표가 진행되면 이재명의 컷오프 통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명계 김남국이 5일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런 전대룰이라고 한다면 이재명도 얼마든지 컷오프 될 수 있다. 친명계 의원 39명은 비대위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죠. 지방선거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이 개항을에 출마했다. 그래서 이재명 때문에 졌다며 이재명에 대한 비토 증서가 아주 강했습니다. 아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지방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위원 권역별 득표제 도입을 두고도 아주 시끄럽습니다. 과거 전당대회에서도 최고위원 선거는 지명도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최고위원 진입을 노리던 수도권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금 몹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언론은 특히 양이원영, 그리고 이수진, 장경태 등 철험회 소속 최고위원 도진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썼습니다. 철험회는 이재명 지지 세력입니다. 결국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도부에 이 그를 받쳐줄 지원 세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이 개딸, 그러니까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친 이재명 세력의 투표권도 사라졌습니다. 권리당원이 권리행사 기준을 기존의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로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친민계에서는 권리당원이 권리행사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일 것을 요구했죠. 이른바 개딸로 지칭되는 이재명의 적극 지지층들이 3월 대선 이후 대거 입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준위에서 기존 룰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재명은 결국 최대 지지층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비 경선 방식을 중앙위원 100%로 유지한 것이 후보 난립과 특정 팬덤이 과대 대표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말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의대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큰 차이로 다른 후보들을 이긴다는 예상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처럼 지금 생적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생적사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내일, 그러니까 7일 거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지도 모를 윤리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이준석에게 결정적인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그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승진 이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감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죠. 그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두 차례의 성접대를 포함해 2016년까지 총 20회 이상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구치소까지 찾아가 수감 중인 김승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승진은 이 조사에서 이준석의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그리고 기업인을 통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는 말까지 진술했습니다. 이준석은 이 말을 듣고 누군지나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김승진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경찰 조사 뒤에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3년 7월 11일 김승진 대표가 이준석과 밥을 먹으며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이준석이 박 대통령을 연결해 줄 2명을 거론하며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준석이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인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이 김승진이 성상납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장소, 접대 여성 신상까지 진술했다. 범죄 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변호사는 성상납을 증명할 증거로 이준석이 대진해 왔을 때 일정표, 그리고 의전을 담당한 직원끼리 나눈 메시지,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환불 내역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2012년 대선 이후 소통한 바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기업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나 들어보자. 없는 박근혜 시기를 요청해서 구해줬다고 어제 한바탕 하더니 오늘은 누구 이야기하는지 이름이나 들어보자. 그런데 어제 김승진 측에 이준석으로부터 받은 박근혜 시기의 실물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김소연 변호사가 기자회견하는 형식으로 밝힌 것입니다. 어쨌든 이준석도 생적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정신이 아니라 공당의 대표죠.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런 신분으로 그는 이 사건이 폭로되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여성의 성을 매수한 성매수 사건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실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미혼 남성으로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동정론이 일고 있는데 이건 그런 실족이 아닙니다. 업자로부터 일종의 알선수재, 뇌물 형식으로 받은 성상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성상납 비중을 들었다는 장모의 음성 파일,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대진으로 사람을 보낼 때를 만나달라. 이 음성 파일은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의 변명은 이제 더욱 그를 올가매는 덫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윤리위가 그를 살린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건대 민주당보다 더 빨리 무너집니다. 윤 대통령이 5일 도어 스태핑이 오히려 불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발단은 윤 대통령이 부실인사 검증 비판 여론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나라며 정면 반박한 때문입니다. 이 기자들이 질문은 이랬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부실인사,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문제 있는 장관 후보자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말에 발끈했습니다.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보라. 사람들이 자질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앞에 문재인 정권의 장관 후보자들과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쪽 후보자들 자질이 훨씬 뛰어나다 이 얘기입니다. 그는 그 말을 한 뒤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음주운전 이력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명이 늦어져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소신껏 잘하라.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 정권 비교 발언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도어 스태핑이 얼마나 무서운 소통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로 언론인 김대중 기자가 쓴 칼럼 윤석열 정권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칼럼을 읽다가 발견한 문장입니다. 그의 반대자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권력의 뒷덜미는 그런 것이다. 권력의 뒷덜미. 이 권력의 뒷덜미는 늘 서늘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착각한 건 무엇일까요? 그가 순간 착각한 것은 그의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카메라를, 기자를 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는 국민들의 눈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